대출이 있는 거는 난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모아서 한다면 50대 중반에 다 갚았을 것이고, 그리고 돈을 모으면 언제가 되죠? 그때 뭘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가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에 빌딩을 하나 샀어요. 그럼 그 뒤에 뭘 해야 될까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상상이나 뭐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경험했던 얘기예요. 그 경험이라는 게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의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건물을 산 지가 벌써 25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주위의 건물주들을 직접 보고 제가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이렇다더라가 아니라 그냥 정확한 얘기예요. 제가 늘 인사할 때 요즘에 말하는 게 성장 전략가, 여기서 더 잘 되려면 뭘 해야 될지지 다른 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는 아니에요. 자, 건물을 처음 사고 나서 그 뒤에 뭘 해야 될까요? 뭐는 몇 가지 안 돼요. 대출 원금 갚을까? 두 번째, 월세로 그냥 생활할까? 세 번째, 돈을 좀 모아서 내 사업에 투자하거나. 첫 번째, 건물을 하나 사서 우리가 이 대출 원금만 다 갚으면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내가 온전히 가질 수 있고 그걸로 내가 생활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은 1차적인 생각이에요. 이 생각대로 하면 소득이 많으면 빨리 갚을 것이고, 소득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그러면 40대 중반에 건물을 샀어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씩 모은다고 치면 1년이면 6억이에요. 6억이면 보통 대출을 우리가 100억짜리를 30억 가지고 70억 대출했으면 1년에 6억을 모으면 10년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45세에 건물을 사서 55세에 다 갚을 수 있어요. 물론 그거보다 더 모으면 50대 초반에 다 갚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을 사고 나서 그렇게 꾸준히 돈을 계속 모으기 쉽지 않아요. 일단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했어요. 50대 중반에 다 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를 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또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초에 여기서 그 건물의 대출을 다 갚은 상태에서 이 건물에서 대출을 할 거라면 이거는 사실 거꾸로 된 거죠. 생각해봐. 다 갚고 나서 대출할 거면 그 전에 모아서 사는 게 맞지. 왜 갚고 나서 다시 대출을 해? 그 전에 모은 걸로 사는 게 맞지. 근데 내가 대출 없이 사는 게 내 자부심이었고, 난 대출 있는 게 불편하고 대출이 있는 거는 난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모아서 한다면 50대 중반에 다 갚았을 것이고, 그리고 돈을 모으면 언제가 되죠? 이제 50 후반이나 60 초반 되겠죠. 그때 뭘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요? 자,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한 번 사고 10년 넘는 기간 동안 원금을 갚았어요. 대출 원금을. 그리고 돈을 또 모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산다는 건 뭘 의미하죠? 대출 원금을 갚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60대 정도가 됐을 때 대출 원금을 또 갚으려면 앞으로 십몇 년을 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첫 번째 플랜에서는 대출 원금을 갚을 수 있지만 두 번째 건물을 넘어가기 어려워요. 한 건물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첫 번째 플랜으로 하면. 이걸 왜 하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주위에 건물 갖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됐어요. 건물이라는 거를 하나 사는 게 사람들의 최종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고 나서는 안정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아주 훌륭한 플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노후 생활이 보장이 되는 건 맞지만 더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생활하는 게 그렇게 풍요롭지 않습니다. 물론 생활비가 나오는 뭔가가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만, 이거를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있어도 그렇게 풍요로운 생활은 안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씩 쓰면서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100억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주인분들 중에 강남에 건물 갖고 있으면서 본인이 청소도 하고 세입자 관리도 하면서 뭐 불편한 일 겪고 이런 일들을 겪는 이유가 이 첫 번째 플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플랜으로 가면 이 과정을 당연히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뭔가를 돈을 모아서 다른 거에 하는 경우. 네. 제가 방금 전에 이 첫 번째 플랜을 저희 부모님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플랜도 저희 부모님이 실제로 했어요. 뭘 했냐면 몇 가지의 자영업을 했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소액 투자로 했었어요. 그때 당시 뭐 자양동인 전략정비구역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빌라를 사고 뭐 자영업을 몇 개 하고 이런 방향으로도 했었단 말이에요. 왜? 큰 투자를 하나 하고 나니까 큰 걸 또 하나 하기에는 부담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모아가면서 작은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원금을 모아서 두 번째를 가던가 아니면 이 원금을 갚거나인데 저희는 이제 원금을 갚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영업 쪽으로 가서 뭔가 여기서 장사를 잘하거나 사업을 잘하거나 이쪽으로 추구했어요. 그 전에 하던 사업은 정리를 했었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향으로 가면서 부동산 투자는 놓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조그만 걸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영역이 다 그냥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 건물의 뭐 대출이 이자나 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없어졌지만 뭔가 큰 확장은 안 됐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방향, 첫 번째 건물을 사고 두 번째 건물을 사는 그 플랜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건물 바로 옆 건물에. 그 건물 주인이 원래는 그 건물 2층에서 요식업을 했었어요. 요식업을 하다가 그 건물 대출 이자를 어느 정도 갚고 나서 대출을 해서 두 번째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첫 번째 건물, 두 번째 건물이 조금 더 올라가니까 두 개에서 대출해서 또 하나를 샀어요. 그 인근에만. 세 개를 사고 그 뒤에 한두 개를 더 산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20몇 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는 상업지의 건물이었고 하나는 이제 3종이었고 나머지는 뭐 아마 2종인가 3종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런 플랜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뒤에 자산이 아주 크게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랑 지금이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오르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25년 전은요. 그렇게 많이 오르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최근 코로나 때 막 이렇게 됐었지 그 전에는 지금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를 해놓고 두 개 하고 그 두 개를 기반으로 세 개를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훨씬 더 큰 자산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비싼 집으로 이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 세 번째 플랜을 하기 어렵습니다. 큰 투자를 한번 하고 큰 투자라는 건 내 자금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고 많은 대출을 얻고 하다 보면 그 대출이라는 게 뭐 70억이라고 칠게요. 70억 내가 가진 자산보다 더 큰데 내가 들인 돈의 2배가 넘는 돈을 대출을 했는데 이걸 안 갚고 모아 가지고 또 두 번째를 산다고? 야 이건 다른 영역인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길이 정해져 있어요. 중간 3개도 있지만 이 1, 2번은 비슷한 거니까 이 1, 2번과 3번은 그냥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무거나 사도 돼요? 그렇지 않죠. 우량한 A급 부동산을 샀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첫 번째 건물을 사고 두 번째 건물을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 사요?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왜 최대한 빨리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40대 중반이면 빠르게 사는 거라고요. 근데 40대 중반부터 두 번째 건물 사는 데가 왜 빨라야 되냐?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즉 내가 일을 해서 소득 내지는 저축을 할 수 있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많이 남긴 상태에서 두 번째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두 번째를 하기가 겁나서 못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를 하고 나서 그럼 세 번째는요 언제예요? 세 번째도 할 수 있는 최대한 기간 해야 돼요. 왜?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내가 돈 벌어서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을 때, 최대한 많이 남았을 때 세 번째를 해야 돼요. 합치건 키우건 더 많이 하건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그 왜 빨리 해야 되냐? 이 남은 기간이라고도 얘기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개가 되면 스스로 증식해요. 얘네들이 가격이 올라서 세 번째를 살 수 있게 해주고 세 개가 되면 세 개가 네 번째를 사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내가 벌어서 모아가지고 하는 거의 속도보다 얘네들이 불려주는 속도가 더 큰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 만들어야 되냐면 내가 일하는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늘리면 대출이 막 뭐 처음에 70억이었다가 막 100몇십억이었다가 200억 넘었다가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물들이어야 지금 늘려간다는 플랜에 합당한 거긴 해요. 근데 그렇게 늘려가면 첫 번째 건물이 시간 지나니까 올랐어요. 그럼 내 대출하고 내가 모은 돈을 합쳐서 두 번째 샀어요. 그랬더니 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내가 모은 돈을 합쳐서 갔어요. 그럼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면 세 번째 샀거나 두 번째 샀거나 첫 번째 샀거나 어떤 걸 하나를 팔아서 나머지를 갚을 수가 있어요. 원래 플랜은 뭐예요? 하나 사가지고 벌어가지고 갚는다잖아요. 내 소득으로 계속 갚는다예요. 그럼 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점점 더뎌져요. 뭐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불특정한 지출이 나가거나 내 일에서 소득이 줄거나 이렇게 하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으로 내가 생활비 쓰고 하려면 훨씬 더 느려져요. 근데 이 플랜은요.
점점 키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간 거를 팔고 나머지를 갚아버리면 이 플랜보다 훨씬 빠르게 대출 원금을 갚을 수 있고 더 큰 규모의 월세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세 개를 갖고 시간이 지났더니 하나 팔면 두 개 대출 원금을 갚을 수 있네? 그럼 갚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지는 이걸 그대로 갖고 가더라도 대출의 비율이 줄어들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가치가 올라가면서, 가격과 가치가 올라가면서 대출 비율이 처음엔 70%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50% 됐고 그 다음 30% 됐네? 100억짜리를 30억 가지고 70억 대출해가지고 샀더니 그 뒤에 얘가 120억이 됐어요. 그럼 내 자금이 50억이 되고 대출이 70억 될 거 아니에요. 150억 됐어요. 그럼 80억 되고 70억 됐을 거 아니에요. 점점 비율이 줄겠죠. 왜냐하면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건데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 땅이랑 건축비잖아요. 건축비에는 자재비 있고 인건비 있고 그 외에 기타 잡비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물가에 연동된 거고. 그럼 땅값도 당연히 이 세 가지는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경제활동을 활동적으로 하고 있다. 강력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두 개, 세 개가 넘어가면서 이거 네 개, 다섯 개까지 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쓴단 말이에요. 하나 하고 10년 동안 갚고 나면 감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돈을 벌 기간도 짧게 남았기 때문에 두 번째를 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부모님이 그 과정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저희 부모님 주위에 있는 옆 건물, 옆에 건물, 옆 건물, 옆에 뒤에 옆에 건물들이 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 다. 근데 그 시대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의 황금기였어요. 지금보다 금액이 낮았고 대출 좀 더 하면 살 수 있었고 막 이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또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됩니다. 지금도 20년 지나서 생각하면 황금기예요. 그때를 지금 25년 지나서 생각하니까 황금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지나면 강남의 100억 빌딩 얼마 할 것 같아요? 110억 할까요? 120억 할까요? 25년 지나면 뭐 300억 이상은 되겠죠. 최근에 상담 오셨던 분 중에 이런 분 있었어요. 의사분이셨는데 본인의 그 큰아버지인가 뭐 고모부인 분이 그 강남에 건물도 많이 갖고 있고 강남에 건물이 몇 개 갖고 있고 한데 이분이 뭐 앞으로 강남보다 더 좋아질 때가 있으니까 뭐 어쩌고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 이분이 건물을 사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맞다면 그분도 강남에 있는 건물 팔고 다른 데 건물 사는 게 맞지. 그거는 본인이 말하는 거랑 실제 행동이랑은 다르다 이 얘기를 했어요. 물론 세법적으로 따져서 이래저래 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있는 건물 대출해서 다른 데 사야 그분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분 말을 왜 중요도 있게 들어요? 강남에 건물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말하니까요. 그분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뭔 얘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그랬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강남이 분명히 상승할 테지만 단기적으로 다른 데가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서 가서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얘기는 맞지 않죠. 여기 하나 하고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무조건 맞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플랜으로 따라가야 자산가가 되는 거지 하나 하고 쉬는 거 물론 좋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성장, 발전을 추구하니까 하나를 한 분들에게 이 얘기는 반드시 필요한 얘기고 앞으로 하나를 하려고 하는 강남 빌딩을 하나를 가지려는 분들에게도 아주 필요한 얘기예요. 하나에다가 쉬어버리면 예를 들어 중간고사 끝나고 한 2달 쉬어요. 기말고사 잘 보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플랜이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말로 하니까 쉽지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거든요. 그게 뭐든지 말은 쉽습니다. 실행이 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마음먹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런 부담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산가 될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첫 번째 건물 30억 가지고 70억 대출해서 100억짜리 샀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마음먹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의 2배 이상을 대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자산가가 된다는 거는 그런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커진다는 것도 자산가가 되는 거에 반드시 들어가요. 30억 가지고 30억짜리 하나 사는 거랑 30억 가지고 100억짜리 사는 거랑 이 두 개의 이 무게감도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돈 잘못되더라도 내가 크게 문제는 없어. 여기 들어가서 실제로 내가 건물을 쓰거나 아니면 대출이자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 100억짜리 사면 내가 대출을 70억에 대한 감당을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10% 올랐으면 30억은 33억, 100억은 110억. 7억 차이 나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2배라면 30억짜리는 60억, 100억짜리는 200억. 그러면 여긴 30억 벌었고 여기는 100억 벌었네요. 이젠 차이가 많이 느껴지죠. 그렇죠? 이게 시간을 지나면서 나타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그래요? 네, 정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 20평대랑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 20평대랑 금액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오름세의 차이가 크잖아요. 지금은 차이가 과거보다 훨씬 많이 나잖아요. 그거나 똑같죠. 건물은 규모가 커진 것일 뿐, 금액이 큰 것일 뿐, 그것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해봐야겠다 생각하는 것과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으면 사실 첫 건물 사기도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돈이 많다고 해도, 현금이 많다고 해도 건물을 산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한 부담감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행동한다는 것, 한 곳에 내 자금 중에 아주 절대적인 부분을 넣는다는 것, 이것들이 다 뭉쳐져야 건물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쉽지 않은 일을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만으로 대단하지만, 이거를 훨씬 더 내가 발전시키려면 그거를 반복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발전이 된 거에는 반복이 다 들어가잖아요. 반복 없이 우리가 더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A, B, C, D, Z까지 한 번 읽고 나서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백 번 했잖아요. 그 다음 그 영어를 배우는 거나 운동을 하는 거나 반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건물도 하나 하고 끝났으면 어떻게 단계에 오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40개 넘는 건물을 샀고 지었고, 그 관리를 임대보장 관리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무게감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 거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맞다 틀리다 그런 것들을 다 정보집으로 써놓기도 하고, 이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한 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좀 안 맞죠. 건물로 자산가가 되려면 한 번 하고 끝난다? 자산가가, 물론 건물 하나의 자산가는 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정말 뭐 500억이 넘는 자산가 되기는 아까 말한 그 과정을 거쳐야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업을 하실 텐데,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경제 불안 막 이런 거에 굉장히 겁을 많이 먹잖아요. 지금도 약간 그렇게 해서 위축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이자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소득으로 되시겠지만 어쨌든 임차료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감당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더 모아야 되니까. 근데 경제 불황이 되면 내 사업도 약간 위축되고, 그다음에 임차인들도 약간 휘청거리면서 뭐 연체가 되고 공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조금 겁이 나서 첫 번째 건물을 못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실까요? 저희가 진행하는 임대보장관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우량한 건물을 사면 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임대보장관리를 받으면 된다가 두 번째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량한 건물을 사더라도 공실이나 연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까지 갖고 있다면 그건 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사고 때문에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나는 그래도 정속을 지키고 하니까 사고가 나봐야 큰 사고는 아닐 텐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은 뭘 해요? 보험을 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차가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네, 그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님을 통해서 첫 번째 건물을 갖게 되신 분이 두 번째 건물을 갖게 된 그런 히스토리 같은 거 없을까요? 첫 번째 건물을 스스로 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돈을 빠르게 모으신 이제 의사 부부가 있으셨는데, 그분들은 친한 부부랑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게 왜냐면 처음에 할 때는 이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부담감과 큰데, 이분들은 한번 해봐서 확실하니까 이분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었고, 이분들이랑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첫 번째 건물 한 지 2년인가 3년 안에 두 번째 건물을 같이 한 케이스가 있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물을 처음 산 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 내용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